기존의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 입장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들 것 같네? 젊은 인구도 빨리 줄어드네? 거기다 경제 소득도 계속 뭐 침체할 것 같네? 금리는 쉽게 안 떨어질 것 같네? 집값이 떨어질 것 같네? 그래서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은행 총재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너무 경기만 나쁘면 자꾸 빚내주고 그래서 뭐 건설 경기 뛰고 그래서 경기 부양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 해왔는데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났는데 이제는 그 고리를 끊을 때가 됐다. 끊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국은행 연구 보고서에서도 이미 나왔고 이미 그 전에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수준일까? GDP 대비로 예를 들자면 60% 수준까지는 경제 전반적으로 좋을 수도 있다. 통이 뭐 빚 내는 게 뭐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기업은 기업대로 사실 빚 내면 또 그것도 좋을 수도 있고 가게는 가게대로 빚을 내가지고 뭐 나름대로 미래 자기 주택을 구입하는데 뭐 좋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니까 문제다. 그래서 GDP 대비로 뭐 60%가 거의 그게 마지노선이다. 이제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우리나라가 한때 뭐 100%가 넘었는데 요즘에 뭐 통계 추계 방법을 바꿔서 뭐 90% 초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높아도 지금 너무 높은 수준까지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거 너무 높아서 이거 안 되겠는데 해서 잡아야 되지 하는데도 정책 자금을 계속 이제 제공하는 그러한 유혹에서 정부 정책 담당자들은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런 정책을 계속 쓰고 있는데 주택을 매입할 때뿐만 아니라 전세할 때도 전세 자금도 막 빌려줘요. 그 돈을 빌려주니까 막 사람들이 뭐 마치 공돈인 것처럼 막 빌려다가 뭐 전세도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뭐 집값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막 됐는데 그게 언제까지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저는 경제학자니까 거의 모든 상품은 수요와 공급 측면을 꼭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 집값도 하나의 상품의 가격이잖아요. 그럼 가격은 이제 수요와 공급 이렇게 보자고요. 수요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수요를 생각하면 자 누가 집을 수요합니까? 일단 전체 집이 있으면 수요하는 건 일단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면 그러면 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럼 집값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1960년대 초만 해도 2,500만이었어요. 지금 5,100만 정도 되잖아요. 2배 이상 이제 증가한 거예요. 그 증가했는데 최근에는 총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얼마나 경제력이 있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걸 보통 우리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는데 젊은 인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2020년 이후로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일부에서 그래도 서울은 증가하는 거 아니냐. 서울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요. 젊은 인구는 더 빨리 줄어들고 있어요. 서울도. 연령대별로 이렇게 보면요. 제일 많이 늘어나는 연령대가 언제인 줄 아세요? 60대, 70대예요. 그리고 늘어나는 게 이제 20대, 30대. 20대가 왜 늘어나요? 인구는 안 늘어나고 그리고 생산 연령 인구도 안 늘어나는데 왜 각수 늘어나냐? 자꾸 내가 단독 가구로 나와야 해서 무주택자가 돼야지만 우선 분양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또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도 얘 빨리 나가게 해서 무주택자를 만들어야지만 걔가 분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세금도 덜 내요. 그러니까 서울도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적어도 인구적인 측면에서는 아니다. 두 번째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도 경제가 엄청나게 막 좋아져요. 그럼 소득이 막 늘어나요. 그러면 또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돈을 잘 버니까. 자,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좋습니까?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지금 한때는 뭐 10% 이상씩 막 성장을 하다가 이게 뭐 5%대로 갔다가 이제는 2%도 지금 못하고 지금 이제 올해는 2%가 아니라 정부는 뭐 한 1.7% 한다고 하고 한국은행은 뭐 1.6, 뭐 7, 뭐 이 정도 KDI는 1.7%, 6% 한다. 저는 그보다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지금 막 떨어지고 앞으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더 떨어질 것 같아요. 한국은행이 이렇게 이미 예상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한 2030년 중반 되면 이게 1%대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한 10년 지나면 이게 0%대로 갈 수도 있다. 어쨌든 마이너스로도 갈 수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상황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아니니까 그래도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죠. 내가 집 한 번 사면 이게 뭐 1, 2년 갖고 있다가 팔 수 있는 무슨 주식입니까? 최소한 5년, 10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집값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경제성장 잠재력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GDP를 인구로 나눈 것이 1인당 GDP인데 그것만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실제 가계소득이죠. 그 가계소득은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게 소득이 증가해가지고 집값을 띄울 수 있는 그러한 여력도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수요 측면에서 그래 돈을 빌려서 하면 되잖아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되는데 그 금리가 낮아지는 것이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뭐 미국의 고달러 그리고 또 이제 수출 환경이 나쁘고 환율은 환율대로 상승할 거고 또 미국의 금리는 쉽게 낮아질 수 없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금리를 쉽게 못 낮출 거다. 그러니까 금리가 예전처럼 이렇게 뭐 0%대 1%대까지 떨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돈을 막 쉽게 빌려가지고 뭐 공돈인 것처럼 집을 살 수 없는 환경이다. 그래도 유일하게 남은 것이 정부가 정책금융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그걸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다 보면 계속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나서 그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로 하여금 도리어 소비력도 없게 하고 그렇게 해서 뭐 가계부채 막 늘어나서 어느 순간에 이게 폭 터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일본의 1990년 가계부채 소위 얘기하는 버블이 꺼져가지고 이러면 30년 될 수도 있고 정부는 공짜로 정책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세금을 가지고 시중은행이나 아니면 제2금융권에 돈 빌려줄 때 이제 그만큼 보전해 주는 건데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계속 세금을 거둘 수가 없다. 적자재정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못 하는데 계속 언제까지 할 수 있겠냐. 더군다나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한국인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계속 돈을 빌려 주어가지고 그러니까 부양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막 정책 자금을 그냥 무한정 제공하지도 못할 거다. 가격을 띄우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이에요. 신규 분양이라든가 신규 입주가 좀 줄어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집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부동산 전문가라는 분들이. 한번 예전에 보세요. 언제 분양이 줄어드는가. 부동산 경기가 나쁘니까 분양을 못하는 거죠. 당연히 기업들이. 그게 미래의 집값을 띄우는 요인인가요? 아니에요.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진짜 중요한 공급은요. 신규 주택 공급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은 기존 주택이 매물로 나오는 공급이에요. 기존 주택이 매물로 나오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얼마나 많이 나오냐. 서울만 놓고 볼 때 주택 매물 수가 9만 건이 넘었어요. 지난달 약간 떨어지는 듯 하다가 9만 건 넘었다가 좀 떨어지는 듯 다시 또 9만 건이 넘었어요. 이게 아실에서 나온 통계 자료인데 2021년 2월 그때 이후에 2배 이상 다 증가했어요. 그래도 말이야 이게 강남은 아니지. 강남도 한번 보세요. 강남 구하면 강남구도 있고 서초구도 있고 송파구 있잖아요. 다 매물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매물이 늘어간다는 건 그만큼 기존 주택 공급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수요는 수요대로 감소하고 공급은 공급대로 막 늘어나는데 신규 주택 분양이 좀 뭐 줄어든다고 해도 많이 줄지도 않아요. 사실 정부 발표한 그 자료에 보면 올해 내년까지는 또 괜찮아요.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매물은 많이 나온다. 왜 매물이 많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기존의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 입장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들 것 같네? 젊은 인구도 빨리 줄어드네? 거기다 경제 소득도 계속 뭐 침체할 것 같네? 금리는 쉽게 안 떨어질 것 같네? 집값이 떨어질 것 같네? 그래서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연세가 많으신 분은 또 돌아가셔서도 나오고 또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 특히 뭐 영끌이하고 뭐 갭 투자한 사람들은 버티지 못해서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 그래서 지금 집값이 서울이 뭐 일부 외곽 지역은 좀 떨어지기 시작해. 강남 3구라든가 마용성이라든가 뭐 요즘에는 뭐 거기다 뭐 목동이라든가 여의도까지 포함한다고 하는데 그런 지역은 뭐 지금 안 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방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게 이제 수도권 외곽이 떨어졌고요. 서울 이제 외곽 떨어지고요. 여기는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 보는 집값 더 차별화되고 양극화 될 거야. 그러니까 서울로 더 모여가지고 서울은 집값은 더 오를 거야. 제 생각에 더 오르진 않을 것 같아요. 100번 양보해서 현재 상대 정도 유지한다고 해요. 아니면 명목소득 정도 증가하는 정도 증가한다고 그래요. 그럼 거기다가 뭐 수십억 집어넣고 있는 게 그게 현명한 투자입니까? 그것도 빌려가지고? 저라면 그렇게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전체 자산의 80%를 다 부동산에 몰빵하고 있어요. 제가 경제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투자할 때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GDP의 1.7%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80%를 집에다 갖다 몰빵을 하냐고요. 좀 현명하지 않다. 물론 뭐 제가 틀릴 수도 있다. 100% 저를 믿더라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경제학자로서 볼 때 이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량은 이제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증가하고 감소해요.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사람들이 매물을 많이 내놔도 사람들이 사지 않으면 거래량이 안 늘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거예요. 거래량이 역대 최저급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매물은 많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안 사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전에 한참 집값이 오를 때도 거래량이 낮은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매물을 안 내놔서
집값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기존주택 매물 안 나누니까 그러니까 거래량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를 다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느 거냐는 거예요. 집값이 올라갈 것 같아서 거래량이 안 느나요? 아니죠. 매물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데 거래량은 줄어들었다. 이거는 그러니까 수요까지도 지금 줄고 있는 것이 아니야. 수요는 감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강남 상구 뭐 아니면 뭐 마용성 아니면 뭐 여의도 동 뭐 이런데 좀 더 갈 수는 있을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거기 약간 좀 반짝은 할 수 있는데 대세를 거스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정부가 더군다나 억지로 뭐 집값 띄우기 정책 쓸 수도 있는데 경기가 나쁘니까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정부를 못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동안 계속 그랬잖아요. 2022년 하반기 집값이 떨어지니까 2023년 정부가 막 정책 자금을 막 풀어 쓰니까 좀 올라갔다가 또 그게 떨어지니까 2024년 다시 정책 자금 막 풀어 쓰니까 또 잠깐 전반기 올라가고 다시 또 최근에 줌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 이거 아니네 또 막 돈을 집어넣으면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건 단기적으로는 시장보다 정부의 힘이 셀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전 시장이 정부의 힘보다 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정부가 이제 부동산 가격값 안정화한다 그러면 이것이 집값이 좀 오르지 않게 약간 하향 안정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정부가 집값을 떨어뜨리려고 하나 보다. 정치권이 집값을 떨어뜨리려고 하나 보다. 그건 현 정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정부도 계속.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요. 집값을 떨어뜨리길 바라지 않아요. 집값이 떨어지면 그게 이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쇄적으로 이제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쩌면 자충수를 두었기 때문에 아, 이거 집값이 좀 떨어지다가 잘못하다가 이게 가계대출 부실이 나타나고 그래서 부동산 PF 문제가 나타나고 그것이 이제 금융기관 부실로 나타나서 그게 더 심화되면 이제 금융기관 전체의 시스템 위기로 나타나고 경제 위기로 나타나고 이게 잘못하면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부 관료는 내가 있을 때만이라도 잘 넘기자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집값 안정화라고 하는 거는 국민은 하향 안정화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무주택자는 생각하는데 정부 관계자나 일부 이제 정치인들도 하향 안정화 아니라 상향 안정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하향 안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을 한 나라가 어디냐? 중국이 그래서 지금 2021년부터요. 억지로 집값을 거품을 빼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는 우리나라 서울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일선 도시의 집값이 훨씬 더 비쌌어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프리 레드라인 폴리시 해가지고 뭐 그 시행사라든가 건설 회사들에 대한 그 사람들 돈을 빌려가지고 뭐 하니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기 자본 비율이 실제 뭐 시행할 때 5%밖에 안 돼요. 다 빌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거기도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못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그 건설 관련 회사들이 막 부도 상황이 막 됐어요. 그래서 뭐 비구이안, 헝다, 완다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데들 막 부도 상황이 막 되고 그러니까 정부가 의도적으로 바람을 빼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을 한때 시멘트 경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시멘트 부어가지고 그러니까 건설 경기 띄워가지고 경기 부양해서 그래서 마치 경제가 살아나는 것처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집값이 뜨고 그것이 사회 양극화 불러오고 이게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 보면 야 이게 사회 불안이 나겠는데 이런 문제 그래서 공동 부유론이라는 이름 해가지고 아 이게 집값을 떨어뜨려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이걸 미래 먹거리 투자를 해야지만 미국하고 뭔가 경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이 다 그쪽 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요즘에 얘기하는 뭐 신질 생산력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신기술 쪽으로 꼭 돈을 옮겨야 되겠다. 지금 그런 정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경제적인 행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비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그러한 문제는 우리가 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향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세제개혁, 두 번째는 신규 주택 공급을 민간주택, 민영주택 위주가 아니라 공영주택 위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세제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동산 관련 세제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거래세가 있고 하나는 보유세가 있어요. 보유세는 상대적으로 낮아요. 거래세는 상대적으로 높아도 엄청 높아요. 한 2배, 3배 높아요. 평균에 비해서. 거래세는 취득세가 있고 양도소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집 갖고 있는 사람이 집을 내놓고 싶어도 거기서 세금 다 떼니까 쉽게 공급을 못 하는 거예요. 매물이 굉장히 중요한 공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시장에 그 매물을 나오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그 대신 이제 보유세는 상대적으로 너무 낮아요. 미국에 비하면 낮아도 엄청나게 낮아. 한 절반도 안 될 거예요. 미국 주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보유세는 좀 높여주고 거래세는 낮춰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거 굳이 안 갖고 있어도 될 분들은 시장에 매물로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사람 구매하고 필요한 젊은 사람들이 그걸 살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젊은 사람들이 딱 서울 시내로 들어오고, 왜냐면 서울 시내에 일자리가 있으니까요. 연세 드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좀 시장에 내놓고 거기에서 내가 차익을 남기고 좀 교외로 나가셔서 좀 편안한 노후를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집값도 안정화되고 사람들이 더불어 더 행복하게 살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은 많이 하는데 집값을 갖다 막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너무 교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싱가포르처럼 하자 이거예요. 싱가포르. 어떻게 하느냐? 거기는 전체 주택 공급 중에서요. 이게 민영주택은 20%밖에 안 돼요. 80%가 다 공영주택이에요. 어떤 게 맞습니까? 소위 얘기해서 HDB라고 해가지고 하우싱 디벨롭먼트 보드라고 해서 주택개발청이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LH예요, LH. 거기에서 공영주택을 공급을 해요. 공영주택에서 뭐 싸구려 뭐 임대주택이 아니에요. 거기 뭐 5건짜리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주택을 시장에 공급을 해요. 이거는 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도 3년 이상 거기 살면서 세금 낸 사람, 이런 사람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민영주택은 그냥 말 그대로 민영주택이에요. 민영주택은 뭐 싱가포르 사람도 가서 살 수도 있지만 외국인도 가서 살 수 있어요. 이 공영주택은 외국인은 살 수도 없어요. 이거 집값이 안정화가 되죠.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뭐 젊은 사람들, 거기에다가 뭐 아이를 막 출산하는 사람, 또 출산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 또 부모와 같이 사는 사람들, 부모와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돈을 빌려주느냐? 안 빌려줘요? 어떻게 해요? 싸게 공급해요. 보조금을. 저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정부는 민간주택에 전부 다 맡겨놓고 왜 거기다가 왜 국민 세금을 갖다가 왜 이용해서 돈을 도리어 빌려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가계부채는 가계부채대로 높이고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하면 저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정말 안정화되고 많은 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의 소위 얘기하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일정 부분 해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가격은 안정화인데 상향 안정화가 아니라 하향 안정화를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제개혁 첫 번째,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춘다. 두 번째, 민영주택이 아니라 공영주택을 많이 늘려야 된다.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이거 집값도 더 오르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무리해서 살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자본은 5억밖에 없는데 10억짜리 산다든가, 서울의 아파트 뭐 강남 이런 거 10억이 뭐예요? 뭐 20억, 30억, 40억, 50억 뭐 이런데 실제 내 주위에도 그런 분들 계세요. 자식이 막 산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말려달라. 그분은 집값 오른다는 유튜브만 본다는 거예요. 그 자식은. 제가 볼 때는 전문가 중에 상당한 부분이 제가 언론까지도 포함해서 건설, 부동산 관련된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해요. 그래서 너무 그쪽 말씀만 듣지 마시고 다양한 그런 말씀을 듣고 스스로 좀 판단하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돈이 많이 여유 있으면 뭐 그럼 자기 마음대로죠. 그렇지만 그럼 좀 떨어져도 좀 상관없잖아요. 그게 아닌 분들은 굳이 지금 모험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근데 뭐 집이 난 많아. 그런 분들은 뭐 전문가니까 그렇게 하셨을 텐데, 그래도 저 같으면 그렇게 많이 안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일부 내놓고 그거 가지고 차라리 다른 데 투자를 할 것 같아요. 뭐 포트폴리오 다양한 차원에서. 그럼 이제 나이 차원에서 어떠냐. 퇴직을 했어요. 그럼 저라면 서울에 안 살아요. 저도 서울 외곽으로 나갔어요. 서울에 너무 행복해요. 근데 서울에 딱 들어오면 연세 드신 분들 여기서 뭐 하지? 어떤 분은 병원이 가까워서 좋대. 시외외곽에 나가면 병원에 갈 일이 더 없어요. 그것도 병원 멀지도 않아요. 저 집에서 뭐 현대 아산병원인가요? 30분이면 차로 가는데, 그럼 외곽에 단독주택 그 뭐 약간 뭐 자기 텃밭도 있겠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데서 이렇게 재밌게 지내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이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 집값이 나 팔았는데 더 오르면 어떻게 되지? 이런 불안감 때문에 못 파는 게 하나가 있고, 또 이게 너무 이 양도소득세가 너무 비싸니까 또 못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그걸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을 정부가 내놔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아니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정부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저라면 그걸 내놓고, 젊은이가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젊은이들이 사실 일을 하잖아요. 일터가 다 서울 수도권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집이 없어가지고 다 외곽에 가서 거기에서 막 출퇴근하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막 단칸방에 살고 그러니까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고 막 이런 거잖아요. 정작 서울에 계신 분들은 주말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할 일 없으셔가지고 지하철 타고 다 시외곽으로 나가시잖아요.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이게? 젊은이는 시외곽에 살면서 시내 중심으로 통근하느라고 죽을 똥 싸고, 서울 중심에 있는 연세 드신 분들은 시내에서 할 일 없으니까 시외곽으로 나가고. 좀 반대로 사시면 안 돼요?
전 세계 주요 국가 다 살아봤어요. 사실 뭐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일을 제가 싱가포르에서도 해보고 태국서도 해보고 제 방콕에서 일본서도 하고 호주 멜번에서도 하고 뭐 캐나다 밴쿠버에서 해봤는데요. 정말 여유 있게 사는 삶은요 시외곽에서 그런 단독주택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왜 서울 중심에서 막 모여가지고 막 고층 빌딩 막 올라가가지고 그때 젊은 사람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좀 여유 있게 좀 살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매일 뭐 집값이 얼마 올랐어 그래서 난 너무 좋아 이게 행복한가요? 저는 안 행복할 것 같은데 도리어 불안하지 않을까 나중에 혹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